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겨울 한파가 다가왔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에 달해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배 기자,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체감 온도는 영하 7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하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겠지만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파는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이상매입니다. 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맘때면 미국 뉴욕에서는 화려한 볼거리들이 풍성합니다. 백대호 특파원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뉴욕 브라이언 파크에 마련된 스케이트장. 산타 모자를 쓰거나 눈사람을 밀면서 빙판을 누비고 아이들은 신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Everybody with the decorations and singing Christmas songs. It's really fun. 캐럴이 흐르는 기념품 상점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We love the feeling here in New York. It's so Christmassy. It definitely helps you get even more in the Christmas spirit. 중심가 백화점 앞 노래 반주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브루클린 다리를 찾아 소망을 빈다는 현지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n you have all the people. You can see everyone here decided to make the trip. Like it really is just a special time to be here. 집집마다 화려한 조명에 인공 눈까지 뿌리는 등 마을 전체가 예술 작품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이곳은 브루클린 지역의 한 가정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영화 나홀로 집의 주인공 케빈이 며칠 만에 엄마와 재회한 록펠러 센터 앞엔 높이 23m, 무게 11톤의 꼭대기엔 300만 개의 크리스탈이 장식된 미국의 대표 트리가 있습니다. 일대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이 더해져 보는 순간 잠시 걱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This brings us the life and the light of Christmas for sure. 미국 뉴욕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성탄절과 동시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이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박선민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또다시 추위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네, 최근에 계속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연말 느낌 안 난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종일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전국에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가 더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바람은 다소 잦아들겠지만 복사냉각이 강화되면서 이번 추위의 절정을 이룰 텐데요. 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철원 영하 17도, 대관령 영하 18도까지 기온이 큰 폭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 근래에 강한 추위가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쑥 강한 한파가 찾아온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네, 북극의 해빙이 감소한 상태에서 라니냐 현상이 겹치게 되면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밀려오는데요. 이럴 때 반짝 한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제 아침 비가 그친 뒤에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5km 상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매우 차가운 공기가 대륙 고기압의 확장을 유도함에 따라서 기온이 뚝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눈 예보도 나와 있더라고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 눈 언제까지 내리고 얼마나 내리는 건가요? 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평균적인 눈의 양은 1에서 8cm 정도가 되겠지만 전북 서해안에는 최대 10cm, 제주 고산지대에는 많게는 15cm 넘는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은 내일 오전, 제주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눈은 내일 그치게 되는 거고요. 추위 전망도 좀 지쳐지고 있는데 내일 이제 절정을 추위가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네, 일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새해에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예상되지만 이렇게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추위에 늘 대비를 해두시고요. 면역력 관리 잘 해두신다면 연말 그리고 새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 모임 계획 많으실 텐데요. 들으신 것처럼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선민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동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우리의 핵 잠수함 개발을 공격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 평가를 위한 첫 시험이라며 200km 개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건조 중인 8,700톤급 핵 잠수함 사진을 공개하고 김정은 당 총비서가 한국 핵 잠수함은 안전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위헌성을 지적받은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 직전 수정돼 통과됐는데 논란이 컸던 만큼 시행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헌 논란에 민주당이 급하게 수정해 올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1시간 45분 동안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가짜를 판별하는지도 모른 채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입을 틀어막아 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2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는 법이라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허위 조작 정보, 허위 조작 보도 이런 것들과 싸우는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도 건전한 민주주의로의 책임 있는 한 걸음이라고 자평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히려 5배인 손해배상의 규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부 법과 함께 명백한 위헌이라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연내 처리라고 하는 시한에 쫓겨 졸속 입법한 것입니다. 두 개 약법 모두 헌재의 위헌 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8대 합법으로 규정한 법안 중 법 여건이 2개를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회는 잠시 휴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법 왜곡죄 등의 추가 처리를 예고해 곧 대치 정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통일교 특검에 합의한 여야가 세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수사 대상이 소속된 정당엔 추천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두 차례 만나 통일교 특검법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추천권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은 없다. 출발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기존 방식대로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수사 대상이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배제시켜 더욱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지연 전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특검 추천을 고수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헌재나 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13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송 전 회장의 진술과 함께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영상 등을 분석해 로비 의혹의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송광석 전 통일교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납니다. 입장으로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송 전 회장의 변호인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점. 송 전 회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경찰청에 나와 오후 11시 45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송 전 회장은 천주평화연합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 요직을 거치며 통일교와 정치권을 연결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경찰은 2019년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100에서 2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 송 전 회장이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통일교 자금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송 전 회장이 중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통일교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들의 영상과 사진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3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이번 정치권 로비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지만 여야가 세부 사항을 놓고는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뭐하러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문개기와 침대 축구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에 동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로 결국 통일교 이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
피의자들에게 시간 벌어주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정치권에서 특검 추천과 수사 범위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 수사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당이 상대 정당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특검 추천에 대한 어떤 딜레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건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정도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최장 330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과거 2019년도에 뭐 선거법, 공수처법이라든지 다른 것들 보면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국민의힘 안에서 최보윤 대변인하고 박성훈 대변인하고 입장이 달라요. 최보윤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을 하자. 박성훈 대변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좀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빨리 하자는 입장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결과적으로 결국 수사받는 분들에게 좀 유리해지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지연되면 범죄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로만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지 그 추천을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든가 혹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민중기 특검이 이걸 수사했어야 되는데도 109일 동안 수사도 하지 않고 이첩도 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추천권 문제는 깔끔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 즉 제3자가 추천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합의하면 특검을 당장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법사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은 통일교 특검을 회피하겠다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신경전이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선 법원 행정처에 추천권을 주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처만큼은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정말 협상을 이뤄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물론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참 이슈가 됐던 것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라는 이 큰 이슈가 생기기까지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은 이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서가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행정처가 이 특검을 추천하자라고 하면 반대로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 입장이라면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민주당 첫 번째 원칙은 대법원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은 있어요. 우리가 3대 특검을 추천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윤석열 전 정권을 창출한 여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했던 것처럼 또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다른 야권에게 관련이 없는 야권에게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은 대법원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한 명, 국민의힘에서 한 명 이렇게 추천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과거에 특검 이제 발의를 할 때 수사 대상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첫 번째 정해진 원칙은 이 대법원이 추천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뭐 국민의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야지 이 특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안으로는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다른 야당들이 합의를 해서 또 추천하는 이런 방법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다른 안으로 외부 추천기관, 뭐 헌재
민변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이 있는 헌재로부터 추천을 받는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변은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는 변호사들의 어떤 법정 단체가 아닙니다. 특정한 지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임의단체에 불과한 것이고 현 정부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민변 출신이죠. 조원철 법제처장 민변 출신입니다. 원민경 성평등 가족부 장관 역시 민변 출신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민변 출신이죠. 또 그 밖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변 출신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변 출신들이 내각과 정부 요직의 질비한 마당에 민변으로부터 특검 추천을 받는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서 추천을 받아야 가장 공정하다 소리를 좀 들을까요? 그 사법부 추천 특검은 오랜 역사가 있죠. 2005년에 이른바 그 사할린 유전 특검 때부터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이 통과시킨 그 BBK 특검, 그것도 대법원장 추천을 했었습니다. 사법부가 추천해서 특검을 한 제3자 특검 사례가 4번이나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자꾸 조일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마지 않으니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은 직접적으로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더라도 관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면을 봤을 때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자,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전재수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권이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데 말입니다라고 하면서 나경원 의원 얘기를 꺼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런데 말입니다예요.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나왔다는 것보다는 예. 요즘 이제 그 뭐 SNS 같은 데만 보더라도 이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사에서 이 나경원 의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천정궁 가셨냐? 그런데 뭐 드린 말씀이 없다. 혹은 뭐 본질이 아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천정궁을 간 것이 꼭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과 핵심은 좀 맞거든요. 왜냐하면 갔다고 하면 의심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정청래 대표까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 같다. 그리고 최초의 통일교와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나온 명단이 5명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이. 예. 정치인이. 그중에 민주당이 3명. 전재수, 정동영, 임종성. 그리고 국민의힘이 누굽니까? 나경원, 김규환 아닙니까? 근데 이 김규환 의원님은 신명나게 가서 노래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안 합니다.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나경원 의원께서도 갔으면 갔다, 안 갔으면 안 갔다 얘기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이제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핵심 피의자들 말고 그냥 뭐 녹취록에 언급돼 있는 다른 정치인들 이름이 많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고 네. 뭐 민주당 지금 여권 인사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다 같이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이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지금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수사하라는 거 아니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번 기회에 일종의 육참 골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뭐 민주당이 이제 친명은 안전하고 친문 그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이거 하자는 것이다 하는데 방금 또 송원석 원내대표님 말 들어보니까 또 친명 핵심인 전재수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지금 요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련자들 다 수사하고 책임이 있으면 처벌하라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이런 오해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내로남불이 굉장히 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통일교 게이트에 관련된 인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알았는데도 여전히 정당 해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은요, 앞으로 고스란히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한 명 기소되어 있다고 정청래 대표가 정당 해산 운운을 반복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 받은 국회의원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자진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경고해 드립니다. 네, 여야가 세부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논란에 이어서 가족 공항 의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원내대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칼호텔로부터 약 34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한다. 대한항공에서 저랑 다른 의원한테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준 사항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관계가 좋고 보좌진들이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때 제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공항 편의 제공을 대한항공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이 된 건데, 이 요청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자발적인 문의였고, 보좌진의 자발적인 문의였고, 편의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 항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업에서 국회에 대한 편의 제공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김영란법이 이제 생기면서부터 액수 제한도 생기고 식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어떤 법적 제재가 들어가면서 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적절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수사가 필요하다면 또 수사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하는 입장인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고 또 보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반드시 잘 해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는 보좌진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지시나 허락 없이 그냥 알아서 했다, 모르게 했다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좌진 탓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탓하고 싶지 않다라고 워딩은 하는데 내용은 잘 들어보면 다 보좌진 탓을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결국에는 내 의지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진 보좌진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것 역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번 잘 보면요. 김병기 의원의 당시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항공권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그 항공권 이미지 누구로부터 받았을 겁니까? 자, 이 탑승자가 누구예요? 김병기 의원의 며느리 그리고 손자입니다. 탑승권의 주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겠죠? 혹은 김병기 의원과 매우 밀접한 사람으로부터 받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역도 해당 보좌진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 탓을 한다? 지금 이걸 공개하고 있는 전 보좌진은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사실관계를 내놓던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저를 둘러싼 보도로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타격이 아무래도 없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또 사과의 글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에게 저런 글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시기적절했다고 보고, 어쨌든 앞으로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이 의혹들이나 논란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과거에 사퇴한 직원이 사직한 직원과의 불화에서 시작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저도
보좌직은 뭐 10년 이상 해봤지만 이게 내밀한 정보기 때문에 예. 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궁금해도 못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먼저 나서서 물어보는 건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의원 단체 대화방에 사과도 하시고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숙박권에 대해서 1박에 34만 원 정도다. 이게 결국 청탁금지법을 좀 염두에 두고 이 100만 원 넘지 않는 거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긴 예. 하는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받은 것이고 당시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 국토교통위가 많은 업무와 연관이 있게 마련인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대법원 판례상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폭넓게 인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와 정확하게 1대1로 대응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그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있는 일과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은 앞으로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이건 100만 원 미만이다라고 강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83,500원 상당의 향응도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만 덧붙이면 예. 이 호텔 숙박권의 경우에는 받았을 당시의 가격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럼 받았을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는 2회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런 점에서 김병기 의원이 지금 역시 법적으로 해명하는 것 또한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한 해명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라는 진심 어린 조언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서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시기는 적절한데 내용 자체로는 좀 충분한 입장이었다고 보세요. 사과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는 호텔비 반환하면 끝이냐.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대한항공과 관련해 가지고 이 칼 호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본인도 말했지만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 반환한 것이 또 잘못됐다라고 해버리면 어쩌란 말인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것은 충분히 뭐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반환하는 것도 당연한 논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문을 연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업무 표장 역시 청와대 시절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는 이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엔 청와대 출입기자 업무 공간인 춘추관이 문을 열었고 브리핑 역시 춘추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 업무 공간이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바뀝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봉황기가 오는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됨과 동시에 청와대에 개양된다며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표장 역시 과거 청와대 표장으로 바꾸기로 해 홈페이지와 각종 인쇄물, 직원 명함에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집무실 이전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비롯한 3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저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새벽 시간 강남대로에서 주한 몽골 대사 전용 차량이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운전한 남성은 면책 특권이 있는 대사관 직원이었는데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흰색 차량.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검은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에 흰색 차량도 앞 차량을 다시 들이받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6시쯤 서울 강남의 대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간에 있던 흰색 경차는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운전자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검은색 고급 세단 번호판에는 대사 전용차를 뜻하는 001이 적혀 있지만 대사는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를 낸 남성이 몽골 대사관 행정직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난 다른 차량이랑 저는 이제 파악을 하려고 어떤 상황인지 나왔는데 외교관 그 차에 계시는 분은 나오지 않으셨고 몽골 국적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지만 외교관이 아닌 대사관 행정직원도 형사사건에서 면책특권을 적용받습니다. 외교부는 몽골 대사관 측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한 직원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면책특권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 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황하나 씨가 자진해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네네. 일단 황하나 씨는 이미 마약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전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난 2023년 7월에도 필로폰을 지인 2명에게 투약했던 그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사가 압박해 오니까 12월에 태국으로 그냥 출국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캄보디아까지 미입국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은 일단 황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다가 청색 수배까지 내려진 그런 상태였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황하나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한 거고 어제 아침 7시 50분에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건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왔을까? 일단은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도피 생활에 벌써 2년 가까운 그러한 도피 생활에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캄보디아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범죄의 단지가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황하나 씨가 캄보디아에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황하나 씨 이미 이제 앞서서 2차례나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반성하면서 바르게 살겠다라고 했고요. 출소 후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2년이 넘게 단약 중인 근황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방송을 저도 봤는데요. 예. 방송 장면만 보면 아 정말 반성하고 있고 이 마약 중독을 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예. 부친과 직접 함께 이 치료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마약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래서 실제 단약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결국에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프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마약 중독은 이 질병이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결국 또다시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이런 더 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다시 경찰에 이 구속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참 이 황 씨가 마약 혐의뿐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돼서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를 하겠죠. 일단은 황하나 씨가 예. 이제 캄보디아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어디에 있었냐면 푸놈펜에 있었대요. 예. 그래서 푸놈펜에도 지금은 이제 고급 주상 복합 그러한 그 주거 시설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렸냐면 태국 사람들, 특히 태국의 상류층들과 어울렸대요. 그다음에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이렇게 자주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파티도 자주 하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 마약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의혹까지 있고요.
게다가 자금 세탁, 범죄로 인한 캄보디아 범죄단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자금 세탁 의혹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건 뭐 점입가경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황하나 씨가 자진 입국, 뭐 자발적 출석까지 밝히면서 감경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실제로 감경 가능성이 있나요? 뭐 황하나 씨 본인은 그런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수자에 대해서는 감경이 이 양형에서 참작은 되죠. 그런데 예. 황하나 씨 기대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추가적인 투약 내지 제3자에 대한 투약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의 상습범인데다가 더군다나 수사 중에 도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귀국하게 된 계기도 그 상황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긴 할 텐데 꼭 뭐 자수를 위한 것이었느냐. 워낙 그 캄보디아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귀국하는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수에 대한 양형 참작은 크게 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약 의혹에 또 휩싸인 네. 황하나 씨 체포 소식 자세히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들고 있지 말고 네.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미들이 예. 해외에 들고 있는 주식이 1,786억 달러래요. 네.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미장에 들어가 있는데 미국 주식을 얼만큼 사고 있냐면 1,687억 달러를 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실감이 안 되니까 한화로 따지면 25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250조가 넘는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예.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환율도 진정되고 주가도 뭐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대국민들한테 보낸 시그널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부가 이런 것까지 내세울 정도로 환율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제 혜택 같은 게 없어도 예. 우리나라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환율은 안정될 네.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 시키지 않아도 다 국장으로 돌아오지 누가 미장에 머물겠는가. 지금 미장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250조가 넘는 개미들의 돈이 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기업 친화적으로 체질을 바꿔서 사업하기 좋아지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게 만드는 게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예. 좀 고환율인 상황이잖아요. 기업들도 좀 생각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과연 들어오겠느냐. 지금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예. 이게 근본적 대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정부 당국은 수급 불안정에 대한 단기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달러를 매수하게 하는 압박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서 일단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죠. 어쨌든 정부의 구두 개입 발표가 있은 후에 3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아마 예. 시장에서도 일정 정도 반응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예.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안정적 기조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그 스와프라든가 환 엣지 등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대만 남동부 타이둥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건물의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였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가게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갑니다. 진열대에 놓인 상품들이 흔들리다 떨어지고 마트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5시 47분쯤 대만 동남부 타이둥현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흔들림은 대만 북부의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타이중 지하철 운영사는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했고 타이중 교도소와 고등학교 건물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타이둥현에선 오늘 새벽에도 규모 4.6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측 역시 공장에서 대피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어 지진 위험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는 과거 연평균 2에서 3회 정도 발생하던 규모 6.0 이상 지진이 최근 5년 사이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999년 난터우 지역에선 규모 7.6 강진으로 2,400명 이상이 숨졌고 지난해 화롄현에서도 규모 7.2 지진으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특별한 발레 공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어린이가 두 팔을 벌리며 우아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 발레를 배우며 창의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케냐의 한 무용가가 설립한 이 무료 발레 교실은 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발끝을 세우고 꿈을 향해 도약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네, 흙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환경인데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진지하고 아름다워 보이네요. 네, 공연을 마친 아이들의 마음속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채워졌을 텐데요. 예술 교육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방법을 배우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이날 공연을 마친 아이들은 언젠가 대형 공연장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그 간절한 소망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 나들이 가실 때 든든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은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밤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아침 체감온도 영하 1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눈이 내립니다. 특히 밤부터 눈발이 굵어질 텐데요. 예상 적설 보시면 호남과 충남 서해안에 많게는 1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15cm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은 내일 오전, 제주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곳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전국에 매서운 강풍이 불어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3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수도권과 강원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서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